제1장 20살 새색시 장손집 며느리가 되다. 그때는 말이야. 중매로 결혼하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집안끼리 오간말 몇 마디로 사람 인생이 정해지던 때였지. 나도 20살이 되던 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났어.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선해. 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신문을 넘기던 모습. 그게 참 좋아 보였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그때만 해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 신문을 술술 읽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아,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구나. 그게 내 첫인상이었어. 그날 우리는 몇 마디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 그런데도 혼인 날짜는 금세 정해졌지. 마음이 떨렸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니. 그래도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어. 나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 보니 집이 참 컸어. 아니, 식구가 많았지. 시부모님의 시동생이 6명. 막내는 겨우 4살이었어. 20살 새색시가 4살짜리 시동생을 업고 밥을 먹이고 재워야 했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온 거지. 시어머니는 엄하셨어. 아니, 엄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동생들 챙기고, 손이 조금만 느려도 꾸중이 쏟아졌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 그러다 시집 온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 시어머니는 그 사람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어. 전처가 그 사람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였지. 그래서 시동생 6은 모두 계모가 낳은 자식들이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멍해졌어. 왜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됐지. 왜 시어머니가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매몰차셨는지. 전처의 아들도 그 며느리도 눈에 차지 않으셨던 거야. 아무리 잘해도 곱게 보이지 않았어.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아이들을 돌봐도 그것밖에 못하나.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늘 그랬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도 마음속에 서러움이 많으셨을 거야.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그래도 그땐 그걸 이해할 여유가 없었어. 나도 아직 20몇 살짜리 어린 애였으니까. 그 사람도 집안에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았어. 장남이었지만 새어머니의 자식들 사이에서 어깨를 펼 수는 없었지. 그래서였을까? 그 사람은 나한테 더 미안해했어. 시어머니가 나를 심하게 구박한 날이면 밤에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하곤 했거든. 고생이 많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몰라.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 마음 하나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어. 막내 시동생이 4살이었지. 그 애는 거의 내가 키웠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재우고, 어린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 일인데 시집살이 하며 그걸 다 해야 했으니 쉽지 않았지.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해. 형수님, 형수님 하며 졸졸 따라다녔어. 내 친동생들보다 더 자주 보며 살았으니 정이 안 들 수가 없었지. 내 나이 22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 딸이었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장손집 큰 며느리가 처사이를 딸로 낳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땐 다들 알고 있었거든. 시댁 식구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 특히 시어머니 눈치가. 말씀은 안 하셔도 다 느껴졌지. 역시 전처 아들 며느리는 안 되는구나. 그런 눈빛이었어. 그래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그 말로 나 스스로를 달랬어. 그 사람은 내 손을 잡고 말해줬지. 괜찮네. 딸도 좋네. 딸도 좋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다음엔 아들을 낳으면 되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 아직 젊었고 아들 하나쯤은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야 이 집안에서 이 시어머니 앞에서 조금은 고개를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 와서 보니 그때부터였어. 끝이 보이지 않던 아주 긴 시집살이가 조용히 시작된 게. 제2장. 딸만 6, 아들 없는 며느리. 첫째를 딸로 낳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다음엔 꼭 아들을 낳자. 그땐 그게 당연한 다짐이었지. 2년 뒤 둘째를 낳았어. 또 딸이었어. 시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 말씀은 안 하셨어. 그런데도 한숨 소리는 다 들렸어. 그 사람은 괜찮소. 딸도 좋소. 하고 말해줬지만 내 마음은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다음엔 꼭. 그렇게 또 2년이 흘렀고 셋째를 낳았어. 또 딸이었지. 넷째를 임신했을 때는 이번엔 정말 아들일 거라고 믿었어. 주변 사람들도 넷째는 아들이겠네. 그렇게 말해줬고 나도 그 말을 붙잡고 버텼지. 그런데 또 딸이었어. 그때는 말이 안 나오더라. 아이를 낳고 나서 그냥 이불을 덮어버렸어. 아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 아이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땐 정말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할까? 그 생각밖에 남지 않았지.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 쳐다보지도 않으셨거든. 없는 사람처럼. 그래도 살아야 했어. 아이들은 계속 자랐고 먹여야 했고 입혀야 했으니까. 그 사람 혼자 벌어서 아이 넷에 시동생들까지 먹여 살리기엔 너무 벅찼거든. 그래서 내가 30 중반쯤 되었을 때 우리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 성구점이었지. 가게 일은 내가 주로 맡았어. 그 사람은 바깥 일도 하고 가게도 거들고 늘 바빴지. 나도 아이 키우면서 가게 일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시어머니 몫이 될 수밖에 없었지.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 며느리는 밖에서 일하고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한다는 게. 그런데 어쩌겠어. 먹고 살아야 했는데.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 5째를 낳았어. 또 딸이었어.
이젠 기대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지. 기대도 변명도 희망도 그때쯤엔 다 사라졌어. 그저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눌러놓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지. 그러고 몇 년 뒤 6째를 임신했어. 솔직히 말하면 낳고 싶지 않았어. 또 딸이면 어쩌나 싶어서. 이미 딸이 5인데. 하지만 그땐 아이를 안 낳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 6째를 낳던 날 집안은 울음바다가 됐어. 나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그 사람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 그리고 그날 큰애가 울었어. 10세쯤 됐을 거야. 중학생 나이였지. 엄마 또 동생이에요? 창피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찍었어.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더 서러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딸을 낳은 게 죄가 되나? 아이들한테까지 미안해지는 거야. 6째가 바로 너였어. 너를 낳고 나서 나는 생각했어. 이제 그만이다. 더는 못 낳겠다. 6달. 끝내 아들은 없었어. 장손집 큰 며느리가 아들 하나 없이 딸만 6을 낳았으니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 그 사람은 딸들이 다 예쁘고 착하지 않소 하고 말해줬지만 세상 사람들 눈은 그렇지 않았어. 그래도 말이야,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 위로가 된 게 있었어. 아이들 눈을 보는 거였어. 너희 6자매는 눈이 참 컸지.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면 그 순간만큼은 생각했어.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다. 큰애 눈 보고 둘째 눈 보고 셋째 눈 보고 그렇게 너희 눈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 엄마 하고 부르며 날 바라보던 그 눈빛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게 내 힘이었지. 세상이 뭐라 하든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었고 다 예쁜 내 딸들이었으니까. 아들도 하나 없이 딸만 6이래. 장손 집인데 대가 끊기겠네. 저 집 며느리 참 팔자가. 그 말들 다 들렸어. 안 들리는 척했지만 다 들렸지. 그래도 살아야 했어. 딸 6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했으니까. 성구점 일은 더 열심히 했어. 아들은 못 낳았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성구점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그런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 않았지. 성구점 일한다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네. 딸만 주렁주렁 낳아놓고 그 말들 듣고 또 듣고 참았어. 참는 수밖에 없었지. 큰애 14, 둘째 11살, 셋째 8살, 넷째 6살, 다섯째 3살, 막내 너는 갓난아기. 딸 6을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 옷 한 벌 사도 6벌이 필요했고 신발 한 켤레 사도 6켤레가 필요했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모자랐지. 그래도 큰애 옷을 둘째가 입고 둘째 옷을 셋째가 입고 그렇게 돌려 입히며 키웠어. 가게 일은 잘 됐어. 우리 둘이 악착같이 일했으니까. 그래도 딸 6 키우기엔 늘 빠듯했지.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게 다 돈이잖아. 그 사람은 딸들을 정말 예뻐했어.
아들 없어도 괜찮소. 이 애들이 다 효자들이오. 그 말에 나도 위로를 받았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 딸들 보는 눈이 늘 곱지 않았거든. 아이들이 떠들면 딸만 주르륵인 집은 시끄럽기만 하네. 그러셨어. 그럴 때마다 아이들한테 말했지. 조용히 해라.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게 보였어. 할머니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 내가 아들을 못 낳은 죄로 아이들까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밤마다 그 생각을 했어. 아들 낳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닌데 세상은 시어머니는 모두 나를 탓했지. 그래도 딸들은 잘 자라줬어. 착하고 똑똑하게. 큰애부터 차근차근 공부도 시키고 어렵게 정말 어렵게 키웠지. 그땐 몰랐어. 이 딸들이 나중에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될지. 아들 하나보다 낫다는 걸. 그땐 그저 아들이 없다는 게 서럽기만 했어. 제3장. 딸 6 키우며 살아낸 세월. 가게를 시작했다고 했지. 그게 우리 대양 선구점이었어. 선구점이 뭐냐고? 연장이며 공구며 배에 쓰이는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야. 작은 못 하나부터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 밧줄, 낚시 도구, 배 수리에 필요한 세부치들까지. 없는 게 없었지. 섬이니까 어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어부들이 주 손님이었어. 아침엔 배 나가기 전에 들렀고 저녁엔 배에서 내려 필요한 걸 사갔지. 하루 종일 사람이 끊이지 않는 가게였어. 그런데 말이야, 그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 남자들도 힘들어 하는 일이었거든. 어망 한 뭉치만 해도 어깨가 휘청했어. 새 연장들, 밧줄 뭉치들 나르고 정리하고 진열하는 것까지 전부 힘이 필요한 일이었지. 그래도 해야 했어. 딸 6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그 사람이랑 둘이서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선구점 문 열고 손님 맞고 저녁에 문 닫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녹초였지.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하셨어. 그러니까 또 불만이셨던 거야. 며느리는 밖에서 일하고 나는 집에서 애들이나 봐야 하고.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 근데 어쩌겠어. 돈을 벌어야 했는데. 손님들은 대부분 남자 어부들이었어. 처음엔 여자가 선구점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 아줌마가 이런 거 알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똑 부러지게 말했어.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얼마짜리인지 다 알아요. 그 사람도 옆에서 도와줬고 나도 배우면서 점점 익숙해졌어. 몇 년 지나니까 단골 손님도 생겼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났지. 그때쯤 시동생들도 많이 컸어. 특히 막내 동생. 내가 시집 왔을 때 4살이던 그 아이가 어느새 청년이 됐더라. 그 애가 나중엔 선구점 일을 거들어줬어. 그 사람은 동생들을 참 잘 챙겼어. 큰형으로서 학교도 보내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돈도 빌려주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큰형이 있어서 동생들은 든든했을 거야.
막내 동생은 성구점에서 배운 걸로 나중에 자기 가게를 차렸어. 지금도 잘하고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여. 어릴 땐 내가 돌보고 커서는 우리 일을 돕고 그렇게 이어진 정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동생들한테 정말 좋은 형이었어. 그래서 다들 그 사람을 따랐지. 고모들도 오빠가 제일 든든하다. 그렇게 말했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 아들을 못 낳은 건 한스럽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딸들도 잘 크고 있고 그걸로 됐다고. 성구점 일은 몸이 정말 힘들었어. 무거운 짐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고 손님들한테 치이기도 했지. 그래도 버텼어. 아이들 생각하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딸들이 엄마 왔다 하며 달려 나왔어. 큰 애는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고 작은 애들은 숙제하거나 놀고 있었지. 그 모습 보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가셨다. 그 사람도 고생이 많았어. 성구점 일하고 집안 어른 노릇하고 동생들 챙기고 쉴 틈이 없었지. 그래도 딸들 앞에서는 늘 다정했어. 우리 딸들 오늘 학교 어땠어?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 얼굴을 밝게 했지. 밤에 둘이 앉아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늘 빠듯할까? 딸들만 공부 다 시키면 좀 나아질 거요. 그런 말들. 힘들었지만 행복한 순간도 있었어. 딸들이 상 타고 오면 기뻤고 성구점 장사 잘 되는 날엔 괜히 어깨가 펴졌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어.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나빠졌지. 집에 늦게 들어오면 며느리가 집안일은 제쳐두고 하시고 딸들이 떠들면 딸만 여섯인 집은 시끄럽기만 해. 그러셨어.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 거야. 돈을 벌어와도 아이들을 잘 키워도 동생들을 챙겨도 아들을 못 낳은 건 평생의 죄였어. 그래도 참았어. 참는 수밖에 없었지. 가족이니까. 그 사람 어머니니까.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어. 딸들은 하나씩 커갔고 우리는 조금씩 늙어갔지. 그래도 여전히 바빴어. 딸 6 시집 보내야 했으니까. 제4장. 이혼을 생각했던 그 해 그리고 분가. 딸들이 하나 둘씩 시집을 갔어. 큰애, 둘째, 셋째. 차례차례 집을 떠났지. 시집 보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 기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고. 그래도 딸들이 좋은데 시집가 잘 산다면 그걸로 된 거지. 나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 그런데 말이야. 딸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 늘 시끌벅적하던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 그때부터였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딸들이 집에 있을 땐 정신없이 바빠서 그냥 넘겼던 말들, 못 들은 척했던 소리들이 조용해지니까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렸어. 딸만 6 시집 보내고 아들 하나 없으니 나중에 누가 제사 지내겠어. 전처 아들 며느리한테 내가 무슨 대접을 받는지. 그 말들이 다른 자식들한테, 고모들한테, 손자 며느리들한테까지 퍼져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
나는 게으른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 며느리였고 아들도 못 낳은 못난 며느리였더라. 그런 말들이 내 귀에 하나하나 꽂혔어. 그래도 참았어. 그때까지도 참았지. 30년 넘게 참았는데 조금 더 참으면 되지 않겠나 싶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 형님, 어머니가 형님 흉을 많이 보시던데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잘 안 모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툭 끊어졌어.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30년이었어. 30년. 딸만 낳았다고 전처 아들 며느리라고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도 나는 버텼어.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성구점 나가 일하고 집에 돌아와 또 살림하고 쉴 틈 없이 살았어. 그런데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신 거야. 나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때 더는 못 살겠더라.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어. 이혼하고 싶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나를 보더라. 무슨 소리여?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요. 30년을 참았소. 이제는 더는 못 참겠소. 그날부터 집안이 뒤집혔어. 그 사람은 나를 붙잡고 시어머니는 화를 내고 그 사람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 어머니, 그동안 며느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 조금만 더 참읍시다.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그 모습을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서러워서 혼자 울기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 내가 나갈란다. 그 사람도 놀라서 말렸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 싫다. 나는 내 자식들한테 갈란다. 결국 시어머니는 동생네, 첫째 친자식네로 짐을 싸서 나가셨어. 그날 짐을 들고 문을 나서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어. 3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좋았던 날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한 식구였잖아.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집은 정말 조용해졌어. 그 사람은 내게 말했어. 고생 많았어.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나도 조금은 편해졌어.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구박을 듣지 않아도 되고 처음으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 시어머니가 동생네 집에서도 오래 못 지낸다고. 고모네로 갔다가 다른 고모네로 갔다가 이 집 저 집을 떠도신다는 거야. 고모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 형님, 어머니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형님은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말들을 들으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저 씁쓸했지. 이제야 아는구나 싶어서. 시어머니는 결국 첫째 친자식네 집에 자리를 잡으셨고 그곳에서 몇 해를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던 날 그 사람이 울었어. 어머니가 편하지 못하셨을 텐데. 나도 울었어.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어떻게 안 울겠어. 장례식 날 고모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더라. 오빠가 정말 훌륭해요. 어머니께 효도 많이 하셨어요. 내 이야기는 없었어. 그래도 괜찮았어. 얼마 뒤 굿을 했어. 돌아가신 분 넋을 위로하는 굿. 그날 식구들이 다 모였고 나도 갔지. 굿이 한창일 때 신방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내 앞으로 왔어. 그리고 내 손을 꼭 잡더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이 시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렸어.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고맙다. 그 말 하나에 30년이 무너졌어. 그날 이후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 원망도 서러움도 조금씩 내려놓게 됐지. 그리고 우리 둘만 남았어. 딸들은 다 시집가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얼마 안 가 우리 둘은 일을 그만뒀어. 선구점도 정리하고 평생 처음으로 쉬어보는 시간이었지. 이제 우리 좀 즐기면서 삽시다. 그 말에 우리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 손잡고 천천히. 젊을 때는 한 번도 못했던 일. 그렇게 우리는 뒤늦게 행복해졌어.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어. 아, 이 시간을 위해 그동안 참아왔구나. 행복했어. 정말로. 제5장. 혼자 남은 시간,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 그 사람이 아프기 시작한 건 2023년 전부터였어. 그전에도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었지.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제 가시나. 그런데도 그 사람은 또 일어나곤 했어. 아직 갈 때가 아닌가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2023년 10월 딸들이 우리를 여행에 데리고 갔어. 딸 6이 모두 모였지. 다들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부모랑 같이 가자고 했어.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 사람은 정말 좋아했어. 딸들이랑 사진도 찍고 같이 밥도 먹고 웃고 떠들고. 그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 이래서 딸 낳는 거요. 아들 하나보다 낫소. 나는 웃으면서 말했지. 이제야 아시는구만.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집에 있어. 우리 둘이 웃고 있는 사진. 딸들이 엄마 아빠 사이 좋은 거 보기 좋다 하면서 찍어준 사진이야. 그게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었어. 여행을 다녀온 뒤 그 사람은 눈에 띄게 아파졌어. 병원을 들락날락했고 집에서는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지. 나는 그 사람 곁에서 간병을 했어. 밥 먹여주고 약 챙겨주고 손을 잡아주고.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렇게 아파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대답했어. 무슨 소리여. 아플 때 옆에 있어 주는 게 배우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 늘 웃던 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걸 지켜보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딸들이 매주 병원에 왔어. 아빠 보러. 12월이 되자 그 사람은 말을 하지 못했어. 눈으로만 나를 봤지. 딸들이 오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꼭 잡아주고. 딸들이 아빠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도 그 사람 손을 잡고 말했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고마웠어. 그 사람은 내 손을 꽉 잡았어.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힘으로 다 알 수 있었어. 나도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 2023년 12월 7일. 그 사람은 갔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아주 조용히. 딸들이 다 모였어. 6딸이 아빠를 둘러싸고 울었지. 나도 울었고. 6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야. 힘든 날도 많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참 많았어.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장례를 치렀어. 고모들이 왔고 시동생들이 왔고 손주들도 왔어.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맞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딸들한테도 동생들한테도. 그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어. 같이 밥 먹던 모습, 게이트볼 치던 모습, 손잡고 산책하던 모습.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었어.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고. 옆에서 이거 봐요 하고 말 걸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딸들이 자주 왔어.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늘 같은 말을 했지.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 말이 줄었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고 집에 앉아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어. 딸들이 걱정했지. 엄마가 예전 같지 않아요. 같은 말을 계속 하세요. 병원에 갔더니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래. 오랜 간병 끝에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온 우울증. 딸들한테 미안했어. 이 나이에 자식들 걱정시키는 게. 딸들은 그렇게 말하더라. 엄마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래도 마음은 계속 미안했어. 그렇게 2년을 보냈어. 병원 가는 날 말고는 거의 집에만 있었지. 딸들이 돌아가면서 들르고 손주들이 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 그러다 올해 큰애가 말했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살아. 안 괜찮아 보여요. 엄마 혼자 있는 거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애네 집에서 지내고 있어. 딸들이 참 착해. 6딸이 돌아가면 나를 챙겨줘.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 딸이 6이니까 걱정도 6배야. 누가 아프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가슴이 철렁해. 그래도 고마워. 딸들이 있어서. 평생 아들 못 낳았다고 서러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딸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어. 아들 하나 낳았으면 어땠을까?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겠지. 하지만 딸들은 다르잖아. 다 내 편이야. 엄마 우리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그 말 들으면 눈물이 나. 나는 89년을 살았어. 힘든 날도 많았고 서러운 날도 많았지.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 사람을 만난 것, 딸들을 낳은 것, 힘들어도 함께 버틴 것, 다 잘한 일이었어. 지금 딸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엄마가 평생 참고 산 이유는 너희 때문이었어.
너희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 그게 엄마의 삶이었어. 지금 이렇게 너희 곁에 있으니까 다행이야. 딸만 6. 그 말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